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수업 설계 중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수업 시연도 해보고 거꾸로 수업을 서로 평가를 하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시험을 통해서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까를 우리가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액션 러닝으로 수업을 지도하는 그 수업 계획서,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어떤 것을 고려할까 오늘 배울 때 우리가 실습한 그것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 우리 한 13번 정도 강의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교사 중심,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에 익숙했다. 수업도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을 나도 배워왔고 여러분도 쭉 배워왔고 대학에서도 별 다름없는 수업을 진행했구나.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이 4학년 되면 지금 2학년이 주로 많이 앉아있다고 그래서 저도 2학년이 좀 어렵겠다. 2학기지만 왜? 교육과정 아예 안 들은 사람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기초가 좀 닦여야 수업 목표 짤 줄도 좀 알고 여길 들어왔어야 되는데 교육과정도 못 들은 분 이런 분까지 와서 3학년 1학기부터 들어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초 과목들은 교직 과목을 미리 좀 이수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동시에 이수하면서 들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3학년 1학기나 2학기 근데 지금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이라 3학년 2학기는 조금 늦긴 해요. 왜? 4학년 1학기 때 교생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과에서 이 커리큘럼의 배정을 좀 조정을 해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희수 학생은 어때요? 조금 어려웠어요? 희수 어디 갔어? 아직 안 들어갔나요? 맞군요. 좀 어려웠어요? 어땠어요? 새로웠다. 예, 우리 다른 학생들은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을 걸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수진 씨는 어땠어요? 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쫓아오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나요? 이론은 조금 힘들었는데 네. 해보는 거는 재밌었어요. 실천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부담되지 않았다. 유진이는 어땠어요? 너무 자기가 소화하기 좀 수준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대로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할 때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적응이 됐고요. 뭐 2학년 2학기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기본 과목을 좀 이수하고 왔으면 훨씬 낫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전혀 배경이 없으니까 교육 목표 짜는 것부터 내가 다 개별 지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평가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교과서로 삼은 액션 러닝으로 수업하기. 진짜 수업의 실제 제 챕터 5장인데 그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한번 5장 펴시고요. 저는 PPT로 여러분에게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수업 설계, 액션 러닝 수업 설계 제 5장입니다. 펴시고요. 우리 책에 보면은 이 기독교 수업 설계가 액션 러닝으로 수업 설계도를 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수업 설계란 무엇인가 이 컨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내가 45분 중학교 종교교사로서 교생 수업을 들어간다.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설계라는 건 영어로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뭐 옷 디자인 할 때나 우리는 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청사진 그리죠? 우리 건축하는 건축도들이 디자인한다. 그래요. 설계도 설계한다고. 그러니까 수업도 설계한다. 설계한다는 게 뭐예요? 계획 있게 플래닝을 한다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조목조목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수업하기 직전까지 이것을 제대로 짜놓으면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왜? 5분 동안 도입을 요 활동을 요런 질문을 통해서 할 거니까 그걸 보면서 물론 다 머릿속에 숙지해야 되지만 살짝 지금 전개 중에 두 번째 단계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잘못하다가는 많이 준비했는데 설계도를 제대로 작성 안 해놓으면 5분 얘기할 거를 15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당황하죠. 꼬리 정리를 미처 못하고 수업이 맞춰지는 따르릉하고 맞히는 종이 올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설계도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개발한다. 수업도 개발, 계속 디벨롭하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 수업 설계다. 그래서 수업이 영어로는 instruc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nstruction이라는 말이 아주 교실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instruction. 교훈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정확하게 우리 수업에서 수업이라는 용어로 교육학에서 쓰이고 있어요. instruction. 가르침에 있어서 진짜 설계도를 제대로 짜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것을 중점으로 설계도를 짜냐?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 있죠? 근데 걔네들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걔네 요구에 또 부합해야 돼요. 특히 학습자 중심이라면 학습자들의 특성을 토대로 배워야 될 내용을 첫 번째, 요걸 이제 설계도를 짜니까 체계화시키죠. 타일러가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교육과정 배우신 분은 커리큘럼의 4가지 구성 요소 딱 떠오르실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 그건 하도 강조를 해서 첫 번째는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 무엇을 가르칠 건데 애들이 어떻게 배웠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레벨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체화해야 돼. 너무 널널하게 추상적으로 좀 너무 저거 한꺼번에 45분 동안 못 가르칠 텐데 욕심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배울 적절한 내용과 방법을 설계해야 된다. 전혀 내용은 묵직한데 굉장히 개념적이고 원리 중심의 수업의 내용인데 방법은 막 활동하는 걸로 하면 아이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끝날지 몰라요. 교수 방법도 원리 중심의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 신학적 교리 중심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방법을 활동으로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리 중심이면 좀 머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알아보는 토의법을 한다든지 포럼식을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패널을 찬반 쪽에 양쪽에 앉혀서 이쪽 학생은 찬성 이 주제에 대해 이쪽 학생은 반대 그래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시간을 주고 이쪽 팀도 해서 청중들이 학생들 이 주장하는 패널의 얘기를 듣고 나 그럼 찬성표를 던지겠다 아니면 반대표를 던지겠다 의견 교환이 일어나는 방법을 설계한다면 선생님은 일일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말로만 가르치는 강의식이 아니면서도 그 어려운 주제가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이해가 충분히 된 가운데 선택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학적인 개념은 내가 믿습니다 안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내용이 심각해도 교리적이어도 방법이 거기에 따라 적절한 게 다 있게 마련해. 그걸 잘 매치를 시키는 게 여러분의 교사의 입장이죠. 자, 마지막은 뭐까지 해야 돼요? 바로 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개인 수업 지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평가 어떻게 할 건데 평가의 목적이 뭔데? 이과에 평가의 유형은 어떤 걸로 할 거야? 진단평가 할 거야? 수행평가 할 거야? 형성평가 할 거야?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평가가 그 가르친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 그냥 아무 평가나 본인은 그냥 집에서 실천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쓰면 안 돼. 분명히 수행평가. 왜 여기 이 과목에 이 주제에는 수행평가가 더 적절할까? 이거를
연기를 해야 돼요. 밝혀야 돼요. 본인만 알고 있으면 이런 평가지가 나눠졌네 학생들도. 근데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형성평가를 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표가 학습 목표가 오늘 세운 목표가 이 평가를 해볼 때 정말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만족한다. 이제 이것이 체크되는 것도 목표와 평가의 기준이 일치해야 돼요. 그것이 따로따로 놓으면 안 돼서 타일러는 계속 이원분류표라는 말도 했어요. 목표 세울 때는 내용과 가르칠 내용도 세분하고 그 내용에 따라 어떻게 행동이 변하길 원하냐, 지식이 변하길 원하냐, 아니면 태도가 변하기 원하냐, 분석적인 사고까지 변하기 원하냐. 그래서 이원분류표를 도표로 해서 그렇게 할 때 평가는 다당도가 높아진다고. 제가 시험 봤는데 교육과정이라는 시험 봤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게 타일러는 이원분류표를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목표와 그 변화하고자 하는 애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그것이 세분하게 2차원적으로 분류될 때 타당도가 높아져. 평가의 타당도. 그래 마땅해. 그렇게 평가되는 게 좀 정확한 기준이지 이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평가의 방법이. 자, 그래서 액션 러닝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라고 여기다 AL을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수업 설계 AL을 붙고 디자인도 붙는 거죠. 수업 설계 설계가 오늘 인스트럭션 당장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거는 설계 없이는 들어가지 말라. 준비 없이는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보면 그 중에 이제 항목별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어떻게 수립하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학습자가 주도하는 목표물을 짜라.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바꾸겠다. 학생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그런 수업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오늘 아마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우리 시험지에 썼는지 제가 집에 가서 보겠지만 주도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깨닫는 거야. 지금 배울 내용을 선생님이 다 좋은 내용을 정리해서 너희는 그냥 소화가 안 돼도 그냥 받아 먹어. 그런 식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제대로 학습자 중심으로 수립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우리 교과목의 내용, 오늘 가르칠 내용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 수준은 여러분 대학교 이상이어야지 분석의 능력이 생겨요. 인지적 영역 중에 몇째 1번에 있죠? 분석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네 번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졸 이상이나 이 분석하는 머리가 돌아가. 물론 이제 분석하는 머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좀 수학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거네? 이렇게 보여요. 분류가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훈련으로 학문을 해가면서 훈련으로 그게 레포트도 쓰고 교수님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훈련으로 이제 그 높이가 올라가는 건데 교과목에 가르칠 내용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면 사실 그 능력은 갖춰야죠. 중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이 이 정도 수준이 안 돼 있으면 가르칠 자격이 없어. 왜? 아이들이 알아봤어. 선생님 너무 수준이 우리랑 비슷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딱 깨뚫을 수 있고 딱딱 나눠볼 수 있는 분석 능력이 비교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내용만 가르칠 내용만 달달달달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학습자가 어떠냐 얘네가 받아들일 수준이 어떻게 돼 있냐 레벨 그것도 점검하시고 학습자 분석 할 일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단원 이해라는 걸 먼저 한과 수업 설계하기 전에 미리 그 단원의 이해를 쓰라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 학습자 이해도 나와요. 학습자 이해 안 하면 도저히 이과를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반 애를 모르는데 2학년 애들의 수준을 모르는데 그죠? 그것도 오늘의 가르칠 주제랑 관련시키라고 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 그러면 뭐 대충 선생님들도
이 정도는 뭐 기초 상식이지 이러고 그 주제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수준에 맞게 접목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자 분석까지 해야 된다. 이 수업 내용의 특성이 어떤 건가? 오늘의 수업 이 내용의 과제가 어떻게까지 애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이들의 수준과 준비도, 선의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저는 알았어요. 우리 학생 중에 교육과정도 안 듣고 왔다 여기. 그래서 좀 나도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이 학생들 몇 명을 이거 수업 시험까지 시켜야 되는데 걱정이다. 예, 파악을 조금 늦게 한 거예요. 저도 그 수업 기독교 수업 설계가 또 올해 처음 개설된 과목이라서 조금 시행착오가 또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적절한 수준까지 올리는 거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의 분석이 필요하다. 예, 거기에 필요한 게 학습자들 요구하는 게 뭐고, 그들의 역량, 그게 역량이 선의에 무슨 과목 배웠냐, 기초 과목, 그 다음에 아이가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나 그런 것들이 실천력이 가능한가, 교회에서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학생들에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까지? 실제 삶의 맥락에서 생활이나 아니면 이럴 경우 지난번에 배운 이거가 나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네.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이라는 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삶이나 다른 문제에 다시 대입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적용이라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 능력, 과제 해결 능력, Problem Based PBL이라고 Learning, Problem Based Learning, 과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여기에 목표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피자 파이처럼 만들어서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게 해서 그것들을 스스로 또 영역화했죠, 분류화했죠. 이런 유목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A팀과 B팀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를, 다르게 아이디어가 나온 거를 우리가 봤어요. 학습 목표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액션 러닝의 범위도 정해진다는 거. 자, 그래서 학습 목표의 작성을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질문을 하면서 목표들을 우리 선생님이 짜야 되냐? 애들이 지식을 통합적으로 습득하기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제 해결 과정을 잘 쫓아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도 배우거든요. 결과만 가지고 얘 이거 맞췄으니까 진짜 잘 배웠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수업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이건 이제 그야말로 과거의 교과서 중심의, 결과가 맞췄으면 얘가 실력이 있다. 절대 아니죠.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얘가 그 프로세스 수업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팀에서의 활동과 여러 가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쭉 쫓아가 보니까 관찰해보고 들어보고 발표도 들어보니까 얘가 결과는 조금 잘 안 나왔어. 그렇지만 결과만 가지고 얘가 A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얘는 A-밖에 못 주겠어요. 결과를 보면. 그렇지만 그 과정, 얘가 공부해 나간 과정을 보니까 이건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창의성이 발휘됐어. 그렇다면 오히려 얘는 A+가 될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결과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수업이에요. 결과 중심은 과거의 교과 중심, 내용 중심의 교육 방법이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수업이 액션 러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문가로서 효과적인 과제 해결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나름대로 그냥 방법만 토론법 쓰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프로세스를. 야, 이거 어떤 단계를 밟게 하면서 아이들이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도록 이렇게 방향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전문가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사는. 그럴 때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 기술을 개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학생 자신도 스스로가 기술자가 돼야 돼.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력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처음에 우리 유진이도 이거 참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좀 적응도 되고 따라갈 만하다. 이제 이렇게 재미있었다. 이렇게 된 게 자기주도적 학습 기술을 어떻게 보면 터득하고 개발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팀으로 학습을 해요. 우리 액션 러닝은 혼자서 과제를 도서관 가서 레포트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토론하고 협동학습하는 팀 학습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 그 팀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효과적인 팀 학습 기술. 이것이 또 같이 학습 목표를 작성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재미있는 ABCD로 학습 목표 진술의 요소들을 얘기했네요. 자, A는 ABCD 4가지 쉽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오디언스, A와 관련된 용어 중에 오디언스가 학습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people, 학생 이거보다는 오디언스, A, 누가 학습하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학습 목표를 짜라는 거죠. 그 다음에 B, behavior,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느냐,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거를 염두에 두며 학습 목표를 작성하고, C는 condition, 학습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된다. 목표문에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만 B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혀 환경 상관없이 학습자들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딱 비해별까지 학습자들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그 맥락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컨디션을 꼭 적어야 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그 컨텍스트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환경, 삶의 환경이나 학습 환경을 명시를 해주고, 마지막 D가 있네요. 이건 수준이에요. 성취 수준. 그래서 이러이러한 수준으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걸로,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 갖고는 모자란다는 거죠. 부족하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디션도 거기에 조건이 붙어야 되고 구체화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평가의 성취도의 기준까지 명기가 돼요. 뒷거리가 있어요. 수준은 별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학습자를 변하게 하고 싶다. 그의 행동이 변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 수준으로 명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른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 시간에 메이거라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건 행동주의자인데 이분은 굉장히 그 수준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했어요. 이러한 조건 하에,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한다면 100m를 풍속이, 바람이 풍속 몇 도로 부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컨디션을 다 정해놓고 키로당 시속 몇 킬로로 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디그리까지 다 시속 1시간에 몇 킬로, 30킬로로 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분명히 명기하고 그 행동 변화를 그 수준까지도 명기하는 그런 목표문을 써야 된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자세히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오디언스 얘기한 사람 B, C, D, 여러분이 쉽게 오히려 이게 네이버가 제시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학습 목표의 세분화보다 더 외우기 쉬운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A, B, C, D 외워볼까요? 자, audience, behavior, condition,
마지막이 뭐죠? degree. 네, 이렇게 해서 ABCD 학습 목표 짜실 때마다 이 ABCD만 외워놓으시면 누가 학습하지? 그죠? 우리 학생이 누구지? 중학교 몇 학년? 요즘 서울에 사는 현대 학생들. 또 behavior, 어떤 행동으로 변했으면 좋겠지? 다 나름대로 그들의 태도나 인지적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조건 하에서, 그죠? 학습 환경이나 그들의 환경을 또 여러분이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하길 원하나 하는 거 평가의 준거가 돼요. 그것이. 그래서 요번에 기독교 수업 설계에서 10명의 학생들이 액션 러닝의 수업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학기부터 자신의 다른 과제 해결에 있어서도 액션 러닝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 B, C를 하면 목표만 설정할 때 아주 요기네요. 누가? 주체가 누구고 그들의 변하길 원하는 행동의 그 내용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고 조건도 설정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하길 원하는가를 분명히 예시하면 학습 목표를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네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션 러닝 항상 과제를 던져준대. 그래서 여러분에게 프로블럼을 던져줄 수도 있고, 그죠? 자, 이걸 해보자. 우리 인천 대공에 나가서 우리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할 때 그렇게 하면 그냥 외워서 혹은 선입견에 이미 알고 있는 답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엉뚱한 애플, 사과 이런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법을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인천대공에서 만난 정말 오고 가는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 홍대 입구에서 전도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설계를 액션 러닝에 과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 20분, 30분씩 조별로, 팀별로 공부한 것처럼 과제의 초안을 작성해야 돼. 과목, 우리 종교 기독교 수업이라면 학습 목표, 오늘 수업에 한 과의 목표가 있죠. 과제 유형. 왜 과제부터 주나? 왜 과제부터 줄까요? 선생님이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오늘 창세기 내용이 수업에 성경 본문인데요.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액션 러닝은 학생들이 오늘의 주제와 학습 목표에 따른 과제를 선생님이 던져줘야 돼.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나 애들이 그 과정을 눈여겨보자 그랬죠? 결과 잘 풀었나? 이 팀이 더 A를 줘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랬죠. 과정을 어떻게 애들이 흥미있게 재밌게 참여하나? 어떤 애 가만히 있었나? 어떤 학생만 일하고 어떤 학생은 놀고 있었나?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잘 살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결과물. 사실 이 결과물에 따라 평가하기보다는 이쪽 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죠. 그래서 또 발표까지 끝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풀어낸 과제에 대한 설명을 결과 보고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하는 수가 있죠.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해라.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우리 교사를 여기서는 교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러닝 코치라고 그래요. 학습하는 코치.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보는 거죠. 전체 과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 또 도구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예, 지금 보면 성공 주제에 관련된 성공 경험, 성공 경험의 주요 키워드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 과제에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름이 명단이 쭉 있을 거예요. A팀, B팀도 따로 이렇게 도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거를 과제를 풀어본 적이 있나? 회사를 다닌다면 더 그렇죠? 연구 실적이 있나? 수주의 실적이 있나?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자, 성공 경험의 주요 키워드. 어떤 게 문제 있었고 어떤 게 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과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체 학생들을 우리 탐구하면서 과제가 과연 어렵지 않을까? 시간만 괜히 질질 끄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우리 러닝 코치의 일이죠. 자, 그러면 티칭 팁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주일학교 교사일 경우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지도자야, 이 선생님은. 근데 자기가 지금 같이 협력하는 협력 교사들,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액션 러닝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교사 교육 같은 시간이죠.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문제점, 혹은 가장 적절한 방법,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우리 러닝 코치는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엉뚱하거나 너무 생소해서 쩔쩔매고 진도가 안 나가, 팀 학습이 안 이루어져,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적합한 방법 예시하고, 또 그 중에 그래도 이거를 선이해가 있는 사람, 경험이 먼저, 경험이 있는 리더를 하나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러닝 코치의 할 일이죠. 자, 그래서 과제를 해왔어, 학생들이. 그러면 과제를 이제 개발된 과제가 우리 액션 러닝 스타일인지로 과제가 수행됐는지 충분히 그 학생들이 이해하고 도전할 만한 수준인지, 그죠? 그 타당성을 점검해야 돼. 과제를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라 할 만한 거,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를 실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나왔는데, 과제를 진단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4줄, A팀에게 부여될 과제와 B팀에게 부여될 과제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가 있는 과제를 내줘야지, 심심하니까 뭐 시간 때우려고 과제 제출하는 거 아니죠? 자,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지, 과제 해결 방안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가지 그 과제 해결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실제 과제인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죠? 써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런 것을 해야지 전혀 우리 일상생활로도 상관없는 그런 과제를 내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물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과제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예측까지 해야 돼.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오겠는데? 그냥 그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끝나겠는데, 이러면 굳이 이 수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다양한 학습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자, 그 학습자들이 경험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이것도,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체크리스트니까 응답, 예, 아니요, 이것까지 체크해서 제대로 된 과제를 진단해서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라면, 러닝 코치라면 과제 선정할 때 문제를 이거 풀어봐라 하고 던져줄 때 그냥 그 문제를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서를 보면 비교가 돼요. 옆에 팀은 처음 수업해보는 초임 교사가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나 한번 비교를 해봤네요. 자, 과정이 길어요. 보니까 이쪽 경험 많은 교수자는 학습 목표는 일단 도출을 했어요. 둘 다 똑같으네요.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좀 과제를 줄까, 숙제를 팀별로 줄까, 선정을 하는 기준부터 수립해요. 근데 이분은 과제 하나, 이 과제를 주는 게 좋겠어. 이 과제는 어떤 내용이지? 주석도 참고해야 되고, 이런 과제구나. 혼자서 막 과제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기준부터 수립해요. 선정 기준을 제시해야죠. 학습자한테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도 이거를 좀 너희들이 했으면 좋고, 너희들도 하고 싶은 그런 건데, 기준, 과제를 선정할 때는 이런 기준이 있다. 이걸 아예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쪽은 계속 혼자서 자기의 생각 안에서 과제를 혼자서 다루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학습자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과제를 한번 추천해줘. 무엇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루고 싶은데 학습자에게 일단 공을 넘겨. 저기는 계속 교수자가 과제가 이제 자기가 연구해서 틀을 짜줬는데 이거를 던져야 되겠다. 기초 지식이 자기도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더 연구를 시켜야 되겠어.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자기 혼자서 그 과제가 얼마나 잘 제시될까를 고민하는 정도로 계속 교수자가 맡고 있어야지. 이쪽은 학습자에게 공을 벌써 던졌네요. 그 다음에 같이 모여요.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서 과제가 적절한지 학습자가 요구하는 바나 교사가 원하는 바하고 거의 크게 갭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이 정도면 너희들이 하고도 싶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봐도 이 정도로 너희들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오늘 과제 예비 과제를 가져온 거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정하자 하고 마지막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이걸 하기를 원하는 거야. 학습자 중심의 과제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사가 전혀 관여 안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 문제, 이 주제를 풀어볼 생각을 해봐. 이렇게 던져놓은 것도 아니에요. 왜? 목표에 따라서 기준 같은 거는 정해줬잖아요. 먼저 처음에 교사가. 그래서 최종 과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습자가 선정을 하고 확인해주는, 인준만 해주는 그 과정을 쭉 거쳤어요. 여기 계속 교수자가 담보를 하고 있네요. 과제를 그냥 자 이거 해봐. 몇 시까지 며칠까지 해와야 돼. 풀어봐. 이렇게 던져주는 그러니까 학습자는 이런 거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구나. 과제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했어. 그러면 맞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야.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제물이야. 이렇게 거의 교수자가 주도하는 그런 과제에 대한 평가 시간입니다. 과제 선택의 그런 과정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여러분이 수업 오늘 시험에도 아마 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어떤 건지 그죠? 좀 상상해 보시면 매사에 이렇게 대별되고 비교가 되는 줄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가가 이제 마지막 요소라고 했어요. 타일러는 교육 목표 선정 혹은 수업 목표. 오늘은 인스트럭션이니까 교육 목표라는 말보다 수업 목표라고 쓰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왜? 수업 시간에 아예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수업 목표 설정했고 학습자 중심으로 그다음 내용과 그다음 방법까지 적절성까지 했다면 이제 평가 누가 평가할 것인가. 평가를 설계, 평가를 디자인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누가 평가할 건지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다 평가에 투입돼야 된다고요.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교사가 평가를 해줘. 이 학생 A다. 이 팀이 A 플러스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여기 액션 러닝은 네 측면에서 평가가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학습자 자기 스스로 평가도 하고요. 옆에 있는 팀원들이 평가를 해줘요. 여러분들 평가 내줬죠. 코멘트 해줬잖아요. 수업을 시연하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동료들이 평가해 줬거든요. 교수자도 저도 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어떻게 풀어가나 그 과제를 또 어떻게 아이들의 피드백이 있나 동료들 관찰 피드백까지 다 했어요 제가. 자 마지막은 현장 전문가까지 투입될 수 있다. 왜? 지금 우리들은 정말 그 중고등학교 교목이나 교사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대학교 교수죠. 여러분 학생이죠. 근데 오늘 한 학생이 저한테 수업 지도 받으라고 그 12시에 왔어요. 일일이 개인별 다른 수업도 그렇게 지도해 주는데 끝나고 나서 그래서 내년에 어디로 교생 나가지? 그랬더니 어디 학교 나간대요. 근데 지금 학교는 정해졌어요. 3학년 2학기 때 말에. 근데 벌써 그 학교 교목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통을 하는데 벌써 수업 지도와 짜는 법 이거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교목 선생님이죠. 그래서 어머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체크하시는구나 선생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하고도 그 교재 개발 연구 집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랑 그 선생님 요구하시는 거랑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현장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그쪽 학교에는 믿지 않는 아들이 많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생 나가자마자 이렇게 믿지 않는 학생이 많어? 그럼 당황하잖아요. 준비한 거랑 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미리 그 선생님, 야, 우리 학교는 믿지 않는 불신자 학생이 80% 넘어. 그러니까 너 준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접근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알게 모르게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전달되도록. 여러분도 가치관에 대한 주제를 많이 했죠? 처음엔 저도 좀 놀랐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걸 보니까 마치 믿지 않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윤리시간, 사회시간 그런 것처럼 주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기독교 수업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그 유형의 학생이 섞여 있는 이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할 것인가. 학습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평가도 현장 전문가의 코멘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 물론 그분들이 여러분 연구 수업할 때 뒤에 앉아서 쫙 교감, 뭐 연구주임 다 뒤에 있어요. 저도 그 임장지도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대 저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 4학년 그 졸업반 학생이 교생으로서 앞에 서 있더라고. 양복 딱 입고. 그죠? 긴장되죠? 어머, 저 학생이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시켰는데 학교에서. 근데 잘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나중에 지도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죠. 수업 지도 설계안을 잘 좀 부족해요. 서울신대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시는 거야.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학생도 오고 교생으로, 또 모고대 학생도 오고 이러면 비교가 딱 된대. 서울신대 교생들은 인성은 참 괜찮다. 학생들과 친화력이 있고 참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수업 설계안을 딱 비교해 보면 왜 목표를 이렇게 짰을까? 좀 부족하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동아리로 벌써 연습을 해왔더래.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거 외에 자기끼리 동아리가 있대. 그리고 이 실습실도 완전히 고등학교 수업 교실처럼 세팅을 해놨대. 그래서 마치 거기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 연습을, 티칭 연습을 하고 오는 학생들이더래. 여러분도 좀 우리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 학과에게. 저희도 그런 실습실 꾸며놔 주세요. 그리고 동아리도 그거는 교수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결성을 해. 지도교수 1명 요청하고 하면 방과 후에 남아서 우리 돌아가면서 발표하자. 수업 시간에 해봤자 우리 20분밖에 발표 못하니까 이렇게 가기 전에 한 1년 동안 연습을 좀 충분히 하고 나가자. 이렇게 되면 다를 거야. 그냥 수업 때 들은 거랑 동아리로 여러분이 자체 연습했다면 확실히 기량이 다를 거야. 지금 신학과는 그 동아리가 있다는데 우리 근용이가 거기 가입했어? 거기 신학과 학생이 몇 프로나 있어? 몇 명? 거의 한 90%. 90%고 기교과는 근용이 혼자야? 아니. 몇 명? 3명이. 3명 정도? 그러니까 주로 신학과 학생들이 교직 나간 학생들이 있거든? 그 학생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 실제로. 근데 기교과 학생들은 왜 덜 열심히가 분석해봤더니 당연히 교직 자격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는 신청만 하면 우리 다 나와요. 교원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무주한 태도야. 완전히 좀 나태한 태도죠. 스스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거든. 그런 동아리에 빨리 들어가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 1년을 기량을 쌓으면 여기서 그냥 배우는 거하고 실습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평가의 주체가 달갑도록 이런 시각으로도 보고 저런 시각으로도 본다는 거. 자, 우리 조금 더 남았네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아까도 과정을 평가하라고 했어요. 그죠? 과정 중심. 프로세스를 잘 봐라. 어떻게 풀어가나. 근데 영역별로 좀 보자. 지식 영역 중에서 이 학생들이 내용을 중요한 골자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해하는가. 그거를 좀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과제를 최종 해결할 때 또 개념 지도.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잘 고리를 연결하나. 그죠? 그 다음에 성찰 보고서 등 이런 걸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 무슨 영역에서? 지식 영역에서. 지식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기술 영역도 여기 포함시켰는데 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어떠한 참여하는 태도라든지 팀의 구성원 중에 어떤 걸 맡았을 때 책임지고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옆에 친구를 도와주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풀어나가는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기술, 또 의사소통 기술. 막 그냥 무조건 자기 고집만 세워서 주장만 한다. 기술이 없는 거야. 팀학습 기술이. 이 영역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태도 영역. 그래서 과제를 받은 임하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 협동심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의견 들었을 때 어떻게 이 학생이 반응하나, 그리고 해결하고자 끝까지 야 우리 밤을 새자 이거 안 되겠다 이 정도를 갖고는 이거 해결 안 나겠어 그런 의욕, 자신감. 우리가 뭘 하겠어 이거 아니래. 제가 조카가 있는데 결혼을 작년에 했어요. 근데 우리 조카도 무슨 컨설팅 회사 다녀요. 아주 치열하대요. 컨설팅 회사는 뭐 일이 하나 프로젝트 맡겨지잖아요. 왜? 어느 회사에서 의뢰한 거거든. 그 컨설팅 회사에. 자기네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자문을 구하고 뭐 몇천만 원 주겠죠. 컨설팅 비용을. 근데 그 컨설팅을 쭉 하면서 무슨 자동차에 관한 걸 뭐 사우디아라비인가 그쪽하고 이제 또 연결을 해서 그쪽 컨설팅 회사랑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대요. 메일로 이제 주고받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 이슬람권인지 이쪽에서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면 뭐 시간이 거기 낮 시간인데 여기서 밤늦게라도 그거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업무 연락. 근데 안 받는데 보면 이슬람 무슨 라마단 시간이라서 회사를 안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죠. 이쪽은 협력체험 사업체인데 협조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받았어. 메일로 받았어. 이쪽에서 연구한 거. 그쪽 팀이 서로 교환해서 그 의뢰자, 우리 그 고객이라고 그랬죠. 몇천만 원 준 고객한테 작품을 드려야 되잖아요. 왜? 그 회사에 사활이 걸렸는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그 타당성 같은 거를 그죠? 다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왔대. 뭐가? 걔네가 연구한 거래. 완전히 대학교 수준. 대학생이 학교 숙제했을 때 낸 과제물 있죠? 그 정도 수준을 해왔더래. 회사원인데 진짜 컨설팅 회사인데 거기도. 그래서 그걸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협력업체가 그렇게 너무 수준이 낮은 정도로 해왔을 때 너무 당황했다는 거죠. 어머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사우디아라비가? 그죠?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일을 해나가는 의욕과 완성도죠. 완성도가 못 미치는 거야. 그냥 뭐 오늘 무슨 종교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일 안 해요. 노는 날이에요.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일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자신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니요. 요즘에 창업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의욕이 있는지. 아주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런 팀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갖춰 있을 거예요. 기존에 그냥 교사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우리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how to evaluate.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그러면 아주 조목조목 기준을 잘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업 계획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너희가 평가 어떤 거로 과제를 수행하고 싶으니 과제 선정의 기준을 정해줬듯이 평가 항목, 평가표 이걸 개발해서 활용하자. 그 기준은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진단평가한 분도 있죠. 지난번에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상태, 현재 시점의 의식이나 그 생각하는 점을 실천하는 점을 체크해보는 진단평가. 진단평가를 왜 하는지, 기준을 어디다 줄 건지, 행복 척도. 당신은 해피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피한지 아닌지 알아요? 그 기준을. 그러니까 나는 일할 때 친구들과 협력할 때 행복하다. 칭찬을 5번 들으면 나는 행복해진다. 이런 기준이 제시돼야 학생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목적과 대상에 따라 학습 내용도 평가해야 되고 보고서도 평가. 많아요. 평가할 기준들이. 과제 해결의 과정도
관찰하면서 협조심이 이쪽 A팀이 더 협력심이 많네.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 교실에서 우리 실험실에서 평가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웹상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프레젠테이션 하는 발표문을 보고 평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 포트폴리오. 그동안 과제 수행 때 필요했던 자료 다 챙기고 결과물까지 다 보고서까지 챙기고 누가 이런 역할을 했고 누가 몇 시간을 여기에 협조했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이만한 두께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은 그거를 쫙 마지막에 평가하는 자료로 근거로도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평가는 아주 여러 각도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된다. 설계할 게 많네요. 수업 목표 설계. 그 다음에 과제 설계. 과제도 선정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평가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구나. 마지막에는 그 수업 환경, 교실 환경 이것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처음에는 이렇게 강의실 수업으로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바꿨죠. 둘러앉아서 수업 환경 설계한 거예요. 자, 팀 활동이 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둘러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불편하지 않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시설이 부족해 늘 모여서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토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 홈피에 수업 보조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우리도 에듀클래스가 잘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 사이트에 그 시간에 들어오자.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자 하면 카톡이 아니라 에듀클래스 상에서도 충분히 이런 수업 보조 사이트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환경이 지금은 아주 옛날과 같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디자인을 하자. 이게 여러분이 오늘 설계하는 것이 수업 디자인, 수업 설계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배워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혹시 교육평가 듣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이제 3학년 때 들을지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특히 잘 모르는 게 교육평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평가 기초 자료를 일반 평가 교육학 책에서 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의 가치 또는 질을 판단하는 체계적 단계가 교육평가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볼 때 30%, 29%는 A고 이게 다 상대평가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일종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을 자극하면 반응한다. 그런 존재로 보는 인간관이 여기 깔려 있고요. 평가의 목적은 분류, 비교, 배치, A, B, C로 배치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검사 도구도 이 상대평가에 들어가지만 절대평가가 있죠. 이거는 검사의 타당도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쪽은 신뢰도를 가장.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평가 시간에 배울 거지만 검사 점수가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나오는 게 정적인 그 분포도를 추구하는 게 상대평가예요. 이렇게 좋은 모양이죠. 가운데 점수 받은 학생이 여기에 다 몰려있는 요 면적이 아주 넓은 거예요. 잘하는 학생은 조금 해요. 못하는 학생도 조금 해요. 요거를 기점으로 요게 중간 5점이라면 여기가 뭐 빵점이고 이게 3점, 이게 8점, 10점, 100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중간 점수 때 학생이 많이 몰려있는 게 상대평가라면 이쪽 절대평가는 잘하는 쪽에 많이 몰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자가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되게 어려웠는지 시험이 학생이 쫓아가기 어려웠는지 못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평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누가 잘했던 진짜 그 선생님이 볼 때 A다 얘는 화면에는 한 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50점 이하가 9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절대평가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잘했어. 어려운데도 우리 반 학생들이 잘 쫓아왔어. 그래서 A가 50%나 돼? 이럴 수도 있는 게 절대평가죠. 자, 근데 우리 학교는 불행하게도 자꾸만 상대평가로 해서 중간 점수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잘할 애도 많지도 않고 못할 애도 많지 않은 그걸로 문제의 난이도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제가 객관식으로 많이 내는데 그 난이도를 늘 조정하면서 내거든요. 다 A 줄 수 없거든요. 저도 우리 학교가 상대평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도 좀 몇 개 내고 그렇다고 다 빵점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학생은 좀 요 정도 10명만 100명 중에 10명만 나오게 하고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 종 모양 아주 편편한 정상적인 모자 모양을 만드는 게 저의 교사가 할 평가의 그런 말하자면 기술이고 기준인데 저쪽은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 아주 잘했어. 오유, 다 50명이 다 잘했네? 그럼 다 A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절대평가요. 근데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을 딴다. 근데 상대평가로 하면 그죠? 안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못하는 사람이 많이 왔어. 100명 중에 80명이 왔는데 어떻게 중간 점수로 몰아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못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이렇게 되면 사고 많이 나는 해가 되는데 운전면허는 절대평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S라인 코스 여기서 삑 소리 울린 사람은 탈락. 그게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합격. 이렇게 해서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검사 유형도 다 다르게 평가의 기준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요 진단 형성 총합평가 맨 마지막에 주로 그 등급을 매길 때 성적 위주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해봤죠, 여러분? 진단평가 그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처음에 하는 거죠. 형성평가 중간중간에 피드백 잘하고 있나, 애들이 이해하고 있나, 뭘 좀 내가 교사가 고쳐야 되나,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내용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항 난이도도 요 정도로 마이너스 65% 이상은 쉬운 문항, 저쪽은 곤란도가 30에서 70%의 곤란도, 다 총합평가, 진단평가, 문항 난이도 이런 것들이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는 정식으로 교육 통계 및 평가가 4학년에 있죠, 여러분? 수업이 그때 아마 자세한 걸 배우실 거예요. 자, 이건 참고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마지막 수업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 액션 러닝을 통한 기독교 수업 설계 오늘 끝으로 오늘 강의를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